만약 여러분의 딸이 조용하고 왜소한 동양 남자를 사위로 데려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키도 작고 말수도 적고 유머도 통하지 않는 그 사위가 처음엔 그저 약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내 딸을 지켜줄 사람은 말 잘하고 덩치 큰 사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남자 덕분에 프랑스에서 온 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사연입니다. 프랑스에선 몇 년 동안 몰랐던 병을 한국에 와서 단 하루 만에 발견했고 그 남자는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걸 준비해 병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를 사위가 아닌 아들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감동의 여정을 함께 들어보시죠. 인천공항의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피로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은 66세의 몸에 생각보다 더 큰 무게로 다가왔죠. 제 이름은 장 마르셀 듀퐁, 파리 외곽에서 평생을 기술자로 살아온 평범한 프랑스인입니다. 딸 마리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의 심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지구 반대편,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살게 했다니 그래도 반대하진 않았습니다. 마리의 행복이 우선이니까요. 그렇게 3년이 흘렀고 딸은 매번 영상통화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기했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딸과 사위를 만나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마리는 반가움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키 큰 동양인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민우라는 이름의 이 사위는 서툰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네며 제 피로를 걱정했습니다. 긴 여정이 힘들었을 거라며 조심스레 걱정하는 그의 모습에서 예의를 갖춘 한국 문화가 느껴졌어요. 차에 짐을 싣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빽빽한 아파트 숲,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마음속으로는 왜 하필 이런 멀고 복잡한 나라로 시집을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아늑한 교외에서 자란 마리가 이런 복잡한 도시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딸의 집은 서울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공간이었죠. 민우는 제 짐을 방에 넣어주고 욕실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피곤했기에 저는 간단히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파리에 남아있는 듯했어요. 저녁 식사는 민우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한국 음식과 프랑스 음식을 절충한 요리들이 테이블에 놓였어요. 소고기 부야베스와 김치가 함께 있는 모습이 이질적으로 느껴졌지만 그의 배려가 엿보였습니다. 음식 맛은 괜찮았지만 이 모든 낯선 환경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겉으로는 미소 지었지만 내심 한 달을 어떻게 견디지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우가 조심스레 다가와 내일 일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 왔으니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의 좋은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보라는 말에 피로에 지친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에서도 매년 검진을 받았지만 굳이 낯선 나라에서 또 검사를 받는다는 생각에 내심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사위의 호의를 거절하긴 어려웠어요. 그날 밤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먼 나라에서 이질적인 문화 속에 던져진 기분이었어요. 그 순간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사실을. 창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도시의 소음과 함께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한 달을 어떻게 견디게 될지, 그리고 그 시간이 제게 어떤 의미가 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민우가 이미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식 크루아상과 한국식 국물 요리가 함께 있는 모습이 어색했지만 사위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양국의 음식을 조화시키려는 그의 노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으로 향했죠. 민우는 차 안에서 우리가 방문할 병원이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의료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국인 전용 센터도 있어 제가 불편함 없이 검진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내심 과연 얼마나 대단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딸과 사위의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었죠. 병원은 예상보다 훨씬 컸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병원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유리와 철골 구조의 건물은 첨단 기술의 산실 같았습니다. 외국인 센터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간호사가 저를 맞이했고 민우는 꼼꼼하게 통역을 도왔어요. 저는 내심 굳이 이런 번거로운 검사를 받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와버렸으니 따르기로 했습니다. 건강검진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프랑스에서 받던 간단한 혈액검사와 엑스레이가 아닌 초음파부터 내시경까지 하루에 모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환자의 동선을 고려한 구조, 정확한 시간 약속, 영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의료진의 배려가 인상적이었죠. 대장 내시경을 준비하면서 마시는 약은 정말 맛이 끔찍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의 전문적인 태도에 불평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오후가 되어 검사 결과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혈액검사, 심전도, 폐기능 검사 모두 정상이라는 소식에 은근히 자부심을 느꼈어요. 역시 나는 건강해라고 생각하며 내시경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6년 동안 큰 병 없이 살아온 저로서는 이번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자신했죠. 그때였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담당한 의사가 민우를 불러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민우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임을 알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설마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대장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을 전했을 때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매년 받던 검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루 만에 이런 결과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유했고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틀 후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대장암이라는 진단. 의사는 영어로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그 말이 제 귀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치 다른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죠. 프랑스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이게 오진 아닌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전이는 없지만 조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머리가 혼란스러웠어요. 민우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 통역을 도왔고 제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이건 지금 발견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민우의 말에는 위로의 뜻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병원을 나오면서 멀리서 왔다는 이유로 단기 체류자에게도 이렇게 정밀한 검사를 해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놀라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민우, 그는 단 한 번도 당황하거나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묵묵히 저를 지원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존재가 불편한 이방인이 아닌 든든한 지원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는 모든 것이 달라진 세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방문이 생명과 직결된 여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과 분주한 사람들이 마치 흐릿한 그림처럼 지나갔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암이라니 66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심각한 병에 걸린 적이 없었는데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프랑스에서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낯선 나라, 이 낯선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다니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리의 눈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딸은 눈물을 참으며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아빠를 위로하려는 듯 여기 의사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민우가 최선을 다해 도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지만 저를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였어요. 평소 활기차던 딸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우는 이미 여러 통의 전화를 끝낸 후였습니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차분하게 내일 아침 일찍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있다고 말했어요. 수술 일정도 잡았다며 단 3일 후에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침착한 모습과 빠른 대처가 놀라웠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는데 사위가 모든 것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프랑스였다면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할 텐데 이렇게 빨리?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진행해도 괜찮은 건지 좀 더 여러 병원에서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지 물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건 오진일 거야 라는 현실 부정이 남아 있었죠. 민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구할 수 있지만 이미 3명의 전문의가 같은 소견을 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끌수록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의사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위의 단호하면서도 침착한 태도에서 믿음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만난 외과 의사는 영어로 수술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그는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해 이야기했고 회복 기간과 성공률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현실감이 없었지만 의사의 전문적인 태도에 조금씩 마음이 놓였어요. 의사는 화면을 통해 제 대장 사진을 보여주며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설명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니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죠. 수술 당일 병실에 들어서자 간호사 2명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한 명은 프랑스어를 할 줄 알았어요. 그녀는 안심하라며 잘 돌봐드리겠다고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자국어를 듣는 순간 묘한 안도감이 찾아왔어요. 작은 배려지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취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수술실 입구에서 기다리는 민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낯선 나라에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느꼈습니다. 혈연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감동적이었죠. 마취제가 퍼져나가는 동안 이 사람이 정말 딸을 사랑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 후 깨어났을 때 머리가 아직 흐릿했지만 민우가 병실 구석 소파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제가 깨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다가왔어요.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며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주변 조직으로의 전이는 없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저를 자신의 가족처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병실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 병원의 효율성에 놀랐어요. 간호사들은 정확한 시간에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했고 의사는 하루에 2번씩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병원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한국식 죽이었는데 예상외로 맛있었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세심했습니다. 프랑스 병원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죠. 셋째 날 아침 한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녀는 제가 민우의 장인이냐고 물으며 사위가 정말 다정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와서 간병인도 없이 직접 돌보겠다고 고집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을 듣고 민우를 바라보니 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이 조용한 한국 사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어요.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는 사람. 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 날 민우는 제 짐을 챙기며 회복을 위해 시골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의 고향에 한옥이 있는데 그곳에서 쉬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의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이 낯선 사위가 제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점점 가슴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고향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녹색으로 변해갔어요.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넓은 논과 산으로 바뀌는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이 사라지고 자연의 고요함이 찾아오는 그 순간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차 안에서 민우가 저 멀리 보이는 기와지붕을 가리키며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한옥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주변의 현대식 건물들 사이에서 고즈넉한 분위기를 풍기는 전통 가옥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한 아름다움이 느껴졌습니다. 한옥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대청마루는 햇빛을 받아 따뜻했고 방 안은 나무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제 짐을 가장 큰 방에 놓으며 온돌방에 대해 설명했어요. 바닥에서 열이 올라와 따뜻하다며 프랑스의 난방과는 다르지만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바닥에 손을 대보니 은은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몸을 눕히자 이상하게도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정원과 그 너머의 산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도시의 빌딩 숲에서 벗어나 이런 평화로운 경치를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현관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돌렸어요. 5살 난 손녀 소피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리와 민우 사이에서 태어난 소피는 양쪽의 피를 모두 이어받아 특별한 아이였어요. 그런 소피가 할아버지가 아프지 말라며 아빠가 많이 걱정했다고 말하는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그동안 민우를 어떻게 대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저 딸을 먼 나라로 데려간 낯선 이방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그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피의 천진난만한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제 편견과 거리감을 무너뜨렸어요. 저녁이 되자 민우는 조용히 부엌에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고 식탁에 올라온 음식들은 모두 소화하기 쉬운 것들이었어요. 생선 국물부터 부드러운 죽까지 모든 것이 제 상태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가 요리책을 펼쳐놓고 수술 후 회복식이라는 페이지를 보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식사 후 마리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 민우는 소리 없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창문으로 그를 지켜보니 낙엽을 정리하고 정원 한쪽에 뭔가를 심고 있었어요. 무얼 심고 있는지 물었더니 민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라벤더라고 대답하는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당황함이 느껴졌어요. 프랑스에서 제가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서도 잘 자랄 것 같아 심어봤다는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민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주변을 정리했어요. 의사에게 전화해 제 상태를 보고하고 약을 챙기고 때로는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었죠. 저는 이 조용한 사위의 모든 행동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의 모든 행동이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회복 2주째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소피가 정원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나비를 잡으려 애쓰는 모습이 천진난만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방문을 열고 대청마루로 나가니 민우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나온 것을 보고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며 차 한잔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전통차인데 회복에 좋다고 했어요. 그의 세심한 배려가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루에 앉아 그가 건넨 찻잔을 받았어요. 차에서 은은한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혀끝에 맴돌았어요. 이것이 무슨 차인지 물었더니 민우는 도라지 차라고 대답했습니다. 폐와 호흡기에 좋다며 제가 수술 후 기침을 조금 해서 준비했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는 제 작은 불편함까지 살피고 있었죠. 차를 마시며 우리는 처음으로 편안한 침묵을 나누었습니다. 그때까지 민우와 나눈 대화는 대부분 병과 치료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프랑스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하다고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 것이었어요. 그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술자 경력에 대해, 마리가 어릴 때 이야기, 프랑스에서의 생활. 평소 과묵하던 민우가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때로는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할아버지도 손재주가 좋았다며 이 한옥의 대부분을 직접 지으셨다고 했어요. 천장의 목재 구조를 가리키며 서양의 건축, 기술과 한국의 전통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항상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질문에서 단순한 예의가 아닌 진짜 관심이 느껴졌어요. 건축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저는 오랜만에 제 전문 분야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중에 소피가 뛰어들어와 제 무릎에 올라탔어요. 할아버지와 아빠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우가 집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대답하자 소피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할아버지도 집을 지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소피에게는 민우가 집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 민우는 건축가였고 그가 설계한 건물이 서울 곳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분야에서 일했던 거였어요. 단지 시대와 문화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우연의 일치가 묘한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피에게 할아버지도 프랑스에서 집을 많이 지었다고 대답하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그럼 할아버지랑 아빠랑 갔다고 말했어요. 오후에 민우는 저를 마을 근처 작은 언덕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보는 마을 전경은 아름다웠습니다. 들판과 전통 가옥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서 있는 곳이 그가 자란 곳이라며 언젠가 소피에게도 이런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요.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민우는 단순히 의무감에서 저를 돌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마리와 소피가 일찍 잠든 후 민우는 저를 마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가 직접 만든 나무 의자에 앉으니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보였어요. 프랑스 시골에서도 이런 별을 본 적이 있지만 이곳의 하늘은 왠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손을 뻗으면 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민우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 뵐 때부터 지금까지 말로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 과정에서 민우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이방인이었던 그가 어느새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마리가 프랑스인인 자신을 선택했을 때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하셨을 거라는 걸 안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셨을지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마리가 한국으로 시집간다고 했을 때 아내와 저는 밤새 걱정했었죠. 지도에서 한국을 찾아보며 왜 하필 그렇게 먼 곳인가라고 한탄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마리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를 한국으로 모신 것은 단순한 방문 초대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마리가 항상 아버님을 그리워했고 건강검진도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민우의 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나 의무가 아닌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제 딸을 사랑하고 그 확장으로 저희 가족 모두를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솔직히 말하겠다며 처음에는 그를 그저 딸을 먼 나라로 데려간 사람으로만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감정에 살짝 떨렸어요. 저는 말로 가족을 나눈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인과 한국인, 서양과 동양. 그런데 민우는 말 없이 모든 걸 했더라고요. 저를 살리고 딸을 지키고 그는 제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복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민우는 저를 서울로 데려갔습니다. 마지막 검진을 위해서였어요. 병원에서 만난 의사는 제 상태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놀라운 회복 속도라며 수술 부위가 완벽하게 아물었고 염증 반응도 없다고 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우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곳이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라에 와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지만 이제는 떠나는 것이 아쉬워지는 기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죠. 프랑스의 대서양과 한국의 바다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다음 날 우리 가족은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소피는 신나게 노래를 불렀고 마리는 프랑스 여행 책자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딸이 다가와 다음에는 자신들이 프랑스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우에게 우리 마을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프랑스의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해안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바다 내음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조용한 해변 카페를 찾아 자리를 잡았어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발을 디뎠을 때는 단순한 방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는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소피는 모래사장에서 조개 껍데기를 모았고 마리와 민우는 그녀를 번갈아 지켜보았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조용히 민우를 불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가 아니었다면 제 병은 발견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우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한 일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말했어요. 민우는 제가 낯선 타국에서 병을 발견했을 때 단 한순간도 저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함께 겪어준 건 의무가 아닌 사랑이었죠. 출국 전날 밤, 저는 작은 편지를 썼어요. 프랑스어로 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모두가 조용했어요. 공항 출국장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보안검색대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뒤돌아보니 민우가 편지를 열어보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내 삶을 지켜줘서 고맙네. 나는 자네가 자랑스럽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파리의 집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몸의 상처보다 더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사함과 평온함이 제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어느 저녁, 아내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며 정말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한 게 아니었다고. 거기서 딸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았고 민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준 그 사위의 모습을 설명했어요. 조심스럽게 아이들이 여기 올 수 있게 초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마리와 민우, 소피가 프랑스로 올 거라고 했어요. 아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손녀를 직접 안아볼 수 있겠다며 기뻐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와인을 한 잔 나누며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다음 날 오랜 친구 필립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병 소식을 듣고 걱정했던 친구였어요. 필립은 한국에서 그런 진단을 받았다니 정말 다행이라며 프랑스 의사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랍게도 그렇다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다고 했어요. 제가 타국인임에도 가족처럼 대해준 사람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제 사위, 처음에는 그저 딸을 데려간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아들 같다고 말했어요. 민우의 어떤 점이 그렇게 특별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켜준 것, 모든 치료 과정을 함께한 것, 그리고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도와준 것, 그건 의무감이 아닌 진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마리와 민우, 소피가 프랑스에 도착했어요. 샤를드골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순간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저녁, 민우가 조용히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의 회사가 프랑스 파리에 지사를 열게 되었고 매년 몇 개월씩 여기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와인 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되었어요. 제 삶은 이제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저는 두 번째 생명을 얻었고 한 남자를 사위가 아닌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인생의 가을에 만난 뜻밖의 축복. 그것이 바로 저의 한국 여행이 남긴 선물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